자, 보자. 자,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 오비탈이 있으면 오비탈의 종류하고 특징하고 그다음에는 이 오비탈들이 의미하는 게 이제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s다 그러면 n이 1이고 l이 0이고 ml은 0이다 이런 뜻이겠지. 이제 하나하나의 오비탈은 모양은 다르지만 거기에 전자가 두 개씩 채워진다고 봤을 때는 주양자수에 따라서 그 오비탈의 개수가 n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 수용 전자는 2n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죠. 맞죠? 자, 이번에는 이러한 오비탈의 에너지 G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고유 원자 모형에서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이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비탈의 에너지 G도 불연속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있어요. 이게 수소 원자.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기 때문에 얘는 전자 간의 반발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전자 간의 반발이 작용하지 않아서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1S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지만 ES와 EP가 있죠. 그럼 주양자 수가 2이기 때문에 ES하고 EP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S, 3P, 3D도 같고 4S, 4P, 4D, 4F도 그 에너지 준위는 같다고 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주양자수 껍질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거기에 관해서 이제 다전자 원자가 있습니다. 다전자 원자는 원자 가진 전자가 두 개 이상일 때 그럼 두 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헬륨은 이제 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전자 간의 반발 때문에 같은 주양자 수라도 오비탈의 에너지 주기가 달라져요.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1S 제일 작고요. 2S, 2P는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3S, 3P, 3D. 뭐 당연히 D오비탈 가서 에너지가 높아져요. 4S, 4P, 4D, 4F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 1S, 2S, 그 다음에 2P, 3S, 3P, 그 다음에 4S, 3D. 그러니까 3P 다음에 3P 다음에 3D가 되는 것이 아니라 4S 다음에 3D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준위가 점점 커진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봐봐. 전자가 2에서 1로 전이할 때 2에서 1로 전이할 때 이렇게 전이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빛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2에서 1로 전이하는 건 전자가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이렇게도 2에서 1이야. 또다시 2에서 1은 또 이렇게도 2에서 1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빛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선 하나가 자세히 보면 두 개로 나눠지는 현상들을 어디서 설명이 가능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다름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멀티 일렉트론, 다전자 원자는 선 스펙트럼 수가 증가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와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있나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전자배치는 이제 세 가지 룰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 룰은 싸움의 원리. 자, 쌓는다는 것은 싸울 때 우리가 밑에서부터 쌓잖아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위로 올라가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전자를 쌓을 때는 낮은 자, 낮은 에너지 중위부터 채워진다. 그러면 주양자수가 1일 때 1S가 되고요. n이 2일 때 2S, 2P가 되고 주양자수가 3일 때 3S, 3P, 3D가 되고 4일 때 4S, 4P, 4D, 4F가 됩니다. 5일 때 5S, 5P, 5D, 5F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 뭐 주양대가 쓰고 5까지 필요 없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하자. 알았지? 그러면 이런 오비탈이 이제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낮은 에너지의 순서는 어떤 룰이 있냐면 M 플러스 L 룰이라고 있어요. 자, M 플러스 L이 뭐냐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야. 알았어? 첫 번째 룰. M 플러스 L이 작을수록 에너지 중위는 작다. M 플러스 L이 작으면 에너지 중위가 작은 거고. 두 번째는 M 플러스 L이 같으면 주양자수가 작을 때 에너지 중위가 작다. 알았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런 룰에 따라서 순서가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편안하게 대각선을 그으면 돼. 이 순서를 따라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러면 자 1S 다음에 어디가 돼? 2S, 2S 다음에 2P, 2P 다음에 3S, 3P 다음에 3S 다음에 3P, 3P 다음에 어디예요? 4S가 되죠? 4S, 4S 다음에 3P, 3P지? 4S 다음에, 4S 다음에 3D, 이제, 자, 3D. 이렇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3D 다음에 4P. 이런 순서대로 됩니다. 그럼 그 밑에다가 M 플러스 L을 써보면, 이게 1이거든요. 2야. 그러니까 M 플러스 L이 2라고 2인 거는 두 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2P하고 3S가 얼마가 되냐면 3이에요. 근데 M 플러스 L 값은 동일하지만 주양자수가 작은 2P가 어때요? 작은 거야. 에너지가. 자, 3P4S 얼마예요? 4잖아. 3P도 4고 4S도 4야. 그러니까 3짜리가 더 에너지가 작은 거지.
4D, 3D, 4P, 4P 뭐 5S까지 해서 이게 5예요. 알았지? 그럼 이때는 주양자수가 작은 3B가 제일 작고 그다음에 4, 5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싸움의 원리는 이런 순서대로 채워지니까 이 순서를 기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낮은 에너지 주기부터 전자를 채울 수가 있겠죠. 전자를 배치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알았지?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파울리의 파울리 베타 원리. 자, 파울리 베타 원리는 이런 거예요. 오비탈이 있는데 한 개의 전자 두 개까지. 오비탈 한 개의 전자 두 개가 채워진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s 오비탈이 있으면 s 오비탈은 전자가 두 개 채워져요. 왜? S 동그란 거 하나밖에 없잖아. 1s, 2s, 3s. p 오비탈 여섯 개. 왜냐면 이 축에 따라서 x, y, g 축이 세 개니까. 그다음 d는 10개. 왜냐면 d 오비탈은 방향에 따라서 총 5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 베타 원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왜 베타 원리냐면 베타적이다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하면 똑같은 전제를 싫어한다. 알았지? 똑같은 전제를 싫어한다. 그래서 세상에는 같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같은 전자가 뭐냐면 이런 거야. 같은 전자는 양자수 있죠. 양자수의 조합이 똑같을 때가 같은 전자야. 자,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오비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오비탈을 표시하는 숫자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까지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자를 표시하는 네 가지 함수입니다. 양자수. 알았니? 졸린 사람들은 여기 앞에 뒤에 뭐 많이 있죠? 서서 공부할 수 있는데 거기 서가지고 이쁘게 공부하시면 돼요. 알았죠? 먹고 졸지 말고. 자, 그럼 봐봐. 주양자수가 1이야. 부양수 0이고 자기양자수 0이에요. 100이라고. 자, 100이면 얘가 의미하는 게 1s 오비탈을 의미해 주는 거야. 1s. 자, 그러고 나서 스핀 양대수까지 플러스 2분의 1면 요게 한 전자를 표현하는 숫자 조합입니다. 양자수의 조합. 알겠지? 그러면 1, 0, 0까지는 괜찮아. 여기에 플러스 2분의 1 하면 이게 어떤 거야? 얘랑 똑같은 전자지? 그러니까 이런 건 세상에 없다며. 그러면 스핀 양에서 두 가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건 다른 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의 양자수의 조합이 동일한 전자는 없다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 같은 전자를 싫어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를 한 오비탈에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업, 다운 두 개씩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전자야. 이런 걸 우리가 바닥 상태는 얘기, 들뜬 상태는 얘기는 안 해. 들뜬 상태는 에너지 주기가 높은 건데, 자,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애를 들뜬 상태를 얘기할 수 없다고. 알았어요? 다음 세 번째. 혼투 규칙이라고 했어. 혼투 규칙. 자, 혼투 규칙은 뭐 이런 거. 혼투 규칙은 이런 거. 홀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한 전자 배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가 있다 하자. 그럼 피오비탈의 전자가 세 개가 있어. 그럼 피오비탈의 전자가 세 개 있으면 이제 피오비탈이 이렇게 해서 총 방이 이렇게 세 개거든. 그잖아. 축에 따라서. 오비탈이 세 개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전자가 채워지는데 어떻게 채워지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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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질 수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워질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응? 그러면 얘는 이제 일단 싸움의 원리를 만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콘투 기칙을 따라가는 거야. 알았지? 싸움의 원리 다음에 뭐 이게 여기 문제 이제 나올 건데 홀전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들뜬 상태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러지. 1S가 있는데 1S의 전자 두고 2S의 전자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홀전자가 4개잖아. 이게 안정한 거야?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1S에 2개 채워지고 2P에 2개가 이렇게 채워지냐 아니면은 이렇게 채워지냐 뭐 이런 뜻이야. 여기는 지금 1S는 다 채워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랬으면 지금 이걸 선호하느냐 이걸 선호해 그 뜻이겠지? 그지? 그리고 홀전자가 많은 건 뭐야? 밑에 있는 게 많잖아요. 알았지?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바닥 상태라 그러고 얘는 들뜬 상태라 그러죠. 자, 들뜬 상태로 하는 이유는 왜 그래? 자, 여기서는 전자 간의 반발이 존재하죠. 전자 간의 반발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들뜬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알겠어요? 응? 봐요. 자, 그러면 이런 룰에 의해서 이제 전자 배치를 한번 해봅니다. 장난 아니고 또 산소, 물, 염소, 칼슘까지. 8번, 7번, 20번. 자, 우리 배웠던 룰대로 한번 전자 배치를 해보자. 1s2, 1s2, 2s2, 2p 몇 개 들어가야 돼? 4개 들어가야지. 총 8개잖아. 7번 17개. 1s2, 2s2, 2p6에 3s2, 3p 얼마가 돼요? 3p5. 얘는 1s2, 2s2, 2p6, 3s2, 3p6까지 하면 18개. 그럼 어디로 가야 돼? 2개 더. 4s2는 1번.
자, 이렇게 전자배치를 하고 나면 이 전자배치에서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 건 먼저 첫 번째는 원자과 전자. 자, 원자과 전자는 항상 맨 마지막 꼭지에 있는 전자야. 여기 보면 6개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7개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여기는 2개.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16쪽, 17쪽, 그 다음에 2쪽 이렇게 되는 거죠. 폴전자. EP4지. EP4면 p 오비틀의 전자가 하나, 둘, 셋 채워지고 넷 이렇게 채워져. 그래서 폴전자 2개. 자, 밑에 염소 몇 개야? 염소 몇 개예요? 염소 1개죠. 5개니까 p 오비탈에 하나, 둘, 셋, 넷, 5개. 폴전자 하나 보이지? 이제 그 다음에 칼슘은 없죠. 알겠어요? 폴전자 어떻게 따지는 줄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1번, 그러니까 전자 1개에서부터 전자 20개까지 여러분이 전자 배치 한번 쭉 해봅니다. 1번부터 그다음에 20번까지 전자 배치를 해보고 폴전자 수하고 그다음에는 원자과 전자 폴전자 수를 파악해보는 거예요. 이제 자 교재안 보면 폰트 기칙하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바입니다. 알겠죠? 여기 쭉 한번 전자 배치가 돼 있고 이온의 전자 배치하고 이제 교재의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 텐데 이온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를 갖는 거는 다음 단원이 3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양이온이야. 그러면 양이온이 될 때는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야 안정한 이온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3S에 있는 전자 있죠? 얘가 떨어져 나간다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Mg2 플러스가 되는데 마치 뭐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냐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음연도 역시 마찬가지야. 음연도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산소가 있어요. 자, 산소는 전자가 각각 2개가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 뭐와 같은 전자 배치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에선 이와 같은 비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혹은 얻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오비탈까지 내용을 제가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문제가 계속 쌓이는데 여러분 문제를 계속 안 풀어요. 그죠? 음, 문제를 안 풀어도 될까 모르겠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야지만 내년에 또 선생님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거의가 없죠? 그지? 그러니까 하라고 이놈의 시키더라. 아니 뭐 지들 어이가 없는 없으듯이 나를 보면서 그 어이없는 짓을 니들이 하고 있다고. 알았니? 어? 선생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딱 얘기해버리면 졸라 어이가 없지, 그지? 그지? 그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얄미워우면 열심히 하란 말이야. 알았어? 한 번 할 때 열심히 해놓으면 그 다음 할 때 쉬울 거 아니냐,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보는 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주기성 문제입니다. 내일까지는 문제를 좀 끄적거려라도 오세요. 알았죠? 그럼 내가 절반 줄여줄까? 동그라미 쳐줄까? 풀 문제만?
몇 문제 된다고. 자, 우리 좀 갈 길이 좀 바빠요. 빨리빨리 주기성 끝나고 3단 들어가서 3단 끝내야지만 여러분 내신 대비가 들어간단 말이야. 알았지? 음. 자, 그러면은 주기적 성질은 예, 잠시 쉬었다가 주기율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원 소설은 이런 거지.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타내 준 건데 이게 원자량의 평균값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원자량.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베나인의 세상 원소설은 지금의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족이랑 연결되죠. 근데 이제 원자량에 관해서 비슷한 애들, 성질 비슷한 애들을 모아보니까 원자량이 이렇게 주기성이 있더래. 자, 뉴렌즈는 옥타브설. 법칙은 아니고 설이죠, 설. 자, 그래서 얘도 원자량의 순서대로 했더니만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뭐 이런 그 거를 발견하게 됐지만 뭐 그 당시는 음악이랑 연결했기 때문에 무시당했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러고 나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현대 주기율 이전에는 멘델레예프예요. 자, 멘델레예프의 주기율의 특징 뭐지? 뭐예요? 이거는 최초의 주기율이야.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있죠. 뭐 놔뒀어요? 얘는 빈칸을 내뒀어요. 빈칸. 여기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원소의 성질까지 예측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멘델레프가 예상한 그러한 원소들이 발견되고 그 성질이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갖다 나타내 준 겁니다. 어, 지금의 원소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에칼륨이라는 성질은 이후에 갈륨과 비슷하였다라고 했으니까 그 위치에 갈륨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 뭐 노벨 화학상을 주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못 받은 사람이 맹글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부 다 원자량에 관계돼서 얘기한 거야. 데베라이너도 원자량, 그 다음엔 옥타브설도 원자량, 그 다음 멘델레프도 원자량 순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의 제자가 이제 모줄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모줄리가 1913년도에 이제 그 양성자 있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맨델레프가 얘기했던 그런 주기율표의 한계를 갖다 이제 모줄리가 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주기율이 결국 모줄리의 주기율이라는 거야. 그래서 현대 주기율은 주기하고 조기 있는 거 다 알죠? 맞죠? 그다음에 여기 보자. 동족 원소가 있어요. 동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족을 뭐라 그런다고요? 알칼리 금속. 어디 어 알칼리. 이족을 알칼리 소금속. 자, 18쪽을 뭐라 그러죠? 비활성 기체. 기체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는 몇 쪽이다고?
영족 기체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18쪽은 최외곽 전자가 8개인데 원자가 전자는 0개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른 거지. 알았죠?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건 비활성 기체의 원자가 전자와 최외곽 전자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나머지 17쪽은 이제 할로젠이죠. 원소 일품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1번서부터 이 원소를 쭉 보게 되면 좋은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게 한번 봅시다. 자, 마지막 오비탈에 채워지는 전자를 쓴 거야, 이게. 여기 봐. 이게 1s1이지? 그다음에 여기 1s2예요. 그다음에 2s1, 2s2가 되지? 그다음에 이 p가 마지막 전자야. 그지? 근데 p 오비탈에 전자 몇 개 들어가니? 6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 딱 맞지? 그지? 그러니까 EP1에서부터 EP6까지 여기 채워진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다음 3S1, 3S2. 이게 3P1이 여기 채워질 거고 6칸에서 3P6까지가 채워지는 거죠. 4S1, 4S2. 그다음 어떻게 돼? 3D가 돼요. 3D. 3D1인데 얘가 총 몇 칸이냐면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 알았지? 10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3D10이 되는 거야. 나머지 4P1에서부터 시작해서 4P6까지. 자, 그럼 지금 이제 마지막 전자들을 지금 선생님이 배치해 봤는데 이 마지막 전자를 보니까 이 전자 배치하고 주율이 연관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S 오비탈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S 블럭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D 블럭, 여기는 P 블럭. 왜? 마지막 전자들이 어느 오비탈을 채우고 있냐 이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율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원소가 있어요. 전자 배치가 1s2, 2s2, 2p4. 자, B란 애가 있어요. 1s2, 2s2, 2p6에 3s2. 자, 그럼 A라고 하는 원자는 얘는 몇 주기라고 얘기해야 돼? 2주기가 되겠지? 그지? 그럼 원자가 전자는 어디 있니? 여기에 있네. 그럼 몇 쪽이 되는 거예요? 16쪽. 그 다음에 B라는 원자는 몇 쪽이라고 봐야 되죠? 3쪽이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2족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A와 B는 이와 같이 얘기하듯이 주기율표가 이런 전자 배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럼 원소를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누었을 때야. 이쪽이 금속이고요. 이쪽은 비금속이에요. 됐나요? 응? 그래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애매한 애들 있잖아. 여기는 이제 뭐라 그러면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을
이런 애들이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이 중금속들은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어. 대부분 애매할 때 비금속이라고 보면 돼. 아, 규소도 이게 비금속이라고 나왔다. 알았죠? 그다음 금속. 이것도 이제 비금속으로 넣으면 된단 말이야. 어? 얘를 갖다 굳이 한 중금속인데 별 의미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이제 성질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금속. 자, 금속은 물리적 성질하고 화학적 성질로 나눠보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주로 물리적 성질들입니다. 여기. 광택이 있다. 알았지? 그 다음엔 광택이 있다. 색깔을 좀 나눠서 체크해 드릴게요. 광택이 있다. 그 다음에 퍼짐성, 뭐 아니면 뭐 뽑힘성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 알겠죠? 그 다음엔 열과 전기를 잘 통한다. 자, 이런 애들이 물리적 성질이라면 나머지는 화학적 성질이야. 그래서 화학적 성질에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용이 되기 쉽다. 자, 그 다음엔 산화물의 특성 중에 물에노가 염기성을 띈다. 저기는 반응을 좀 써줄게. 자, 봐. 산화물 하면 어떤 애들이냐면 산화 마그네슘, 산화 나트륨 같은 애들이야. 예를 들어 Na2O가 있다 할까? Na2O? Na2O가 뭐냐면 산화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Na2O가 있으면 Na2O가 물에 녹아요.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NaOH가 됩니다. 그럼 이거 뭐죠? 염기나요, 염기. 알았지?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염기성을 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온다. 뭐 이건 당연히 기본이야. 마그네슘이 금속이에요. 뭐 여기 염산이랑 반응한다 하죠. 그러면 MgCl2가 되면서 수소기체를 내놓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화학적 성질이 물리적 성질보다 훨씬 더 중요해. 다음 비금속. 자, 비금속은 반대 반대. 뭐 광택이 없다. 작죠 뭐 안 통해요 전기. 알겠죠? 그러나서 이 물질의 상태를 보는데 이 고체죠. 얘 금속은 수은이 액체는 빼놓고 그다음에 기체 고체로 존재를 해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브로민 같은 경우는 뭐로 존재하냐면 액체로 존재합니다. 요거. 자, 브로민이 액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았죠? 유일한 액체야. 그러니까 비금속들 중에 유일한 액체는 뭐라고? 브로민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르면 틀리겠다, 그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금속 중에 유일한 액체는 브로민이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학적 성질은 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 다음엔 요거 물에 녹아 산성을 나타내 준다. 물에 녹아 산성을 나타내 준다는 얘기는 뭐 이런 거죠. CO2가 있는데 반응을 해요. 그럼 H2CO3면 이게 뭐죠? 이게 탄산이죠, 탄산. 알겠지? 그리고 뭐 그다음에는 얘 같은 경우는 고체인 경우에 드라이 아이스를 생각하면 돼. 그게 이제 고체잖아. 잘 부서집니다.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고 그 성질을 기억하세요. 메모라이즈 하라고. 알겠죠? 자, 나머지 것들은 뭐 일족에 따른 뭐 원소의 분류, 족에 따른 건 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웠어요? 요거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얘기야. 그지? 일족 다 알지? 알카리 금속이라 그러고. 물에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내놓는 뭐 그러한 물질 중에 하나고요. 이족 알칼리 토금속. 예, 토금속은 어디에 많이 있다고? 땅에 많이 있어서 알칼리 토금속이라 한다 그랬죠? 그다음 17쪽, 18쪽. 자, 이것도 통합과학 할 때 했던 거야. 그지? 17쪽은 마이너스 1까지 음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고 그다음 비활성 기체는 반응을 잘 하지 않는 애들이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본 거고요. 전자배치는 금방 얘기했었죠. 여기에 주기율표가 전자배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했냐면은요. 주기율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오면 원소의 주기적 성질하고 그 다음에는 나 시간 나오면 화학결합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문제를 확인할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안 풀어오면 선생님 내일은 그냥 임의로 몇 문제 풀고 바로 주기성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셨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몇 문제라도 풀어가지고 오도록 하십시오. 알겠어요? 네. 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